정이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그동안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이요? 오빠만 고생했나요? 저는 19살부터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그건 다른 문제야. 내가 장남이고 내가 아버지 병원비 다 댔어. 그럼 제가 25년 동안 매달 드린 용도는 뭐예요? 오빠 대학 등록금 벌려고 밤낮으로 공장에서 일한 건 뭐고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인천 남동구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홀로 살아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27에 집을 나온 이후로 줄곧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다.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쉰둘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김밥 하나와 우유 한 팩으로 아침을 때웠어요.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정희에게는 사치란 게 없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방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남는 돈마저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곤 했으니까요. 정우 오빠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문득 오빠 생각이 났어요. 이정우, 자신보다 4살 위인 오빠는 지금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승승장구하며 살아왔죠. 가족들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어요. 정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병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정희야, 미안하다. 정우 대학 등록금 때문에 너는 대학을 못 보내겠다. 대신 취업해서 집안을 도와다오. 그때 정희는 19이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버지의 결정은 절대적이었거든요. 특히 아들인 정우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은 각별했어요. 정우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이 아이가 성공해야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거라고 아버지는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희 앞에서조차 거리낌 없이 말이죠. 마치 정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여겼어요. 공장에 도착한 정희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5년째 다니고 있는 이곳에서 정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어요. 동료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정희만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정희 씨, 아직도 시집 안 가세요? 이제 좀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요. 동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지만 정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오빠의 성공 뒤에는 항상 자신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정희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몇 개 올라와 있었어요. 정우가 또 큰 사건 맡았다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우리 정우 덕분에 가문이 살았지.
정말 자랑스러워. 친척들의 칭찬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희는 메시지를 읽으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거든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정희가 달리기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는데도 아버지는 정우의 경기만 보고 계셨죠. 정희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아빠는 늘 정우 오빠만 자랑했지. 나는 그냥 집안의 일꾼일 뿐이었어.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반지하 방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며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어요. 50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가 공장에서 오후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정우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가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죠. 보통은 문자로 간단히 용건만 전했거든요. 여보세요, 오빠? 정희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말기암이래. 췌장암인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야.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더라.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니, 그것도 말기라니. 아무리 서운한 일이 많았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 아산병원이야. 내가 모셔다 드렸어. 너도 시간 되면 한번 와봐. 전화를 끄는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반차를 내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설날이었나, 추석이었나. 그마저도 오빠 집에서 잠시 마주쳤을 뿐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안내 데스크에서 아버지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2층 중환자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키가 크고 건장했던 아버지, 엄격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던 아버지의 모습 말이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만은 여전했습니다. 날카롭고 권위적인 그 익숙한 눈빛이었어요. 정희야, 네가 올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랬지. 필요할 땐 찾고 평소엔 없고. 말이 나오고 나서야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운함이 한순간에 밀려왔거든요. 정희야, 그런 말 말고.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정희는 아버지의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상처 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잠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프지. 많이 아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80 넘은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정희 왔구나. 잘했어. 정우는 정희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담당 교수님이 오후에 회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우야, 고생이 많다.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정우를 향한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에게 정우는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정희도 왔으니 다행이네. 가족이 힘을 합쳐야지. 정우가 말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담당 교수가 회진을 왔을 때 정희는 아버지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였어요.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족분들이 환자분께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도록 도와주세요.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해 본 게 언제였을까요? 항상 어색하고 서먹했던 관계였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저녁 무렵 정우는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실로 돌아온 정희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후회 같은, 미안함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정희야, 니한테는 늘 미안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정희는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지더라.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쌓인 서먹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어요. 그날 오후 정우는 정희를 병원 카페로 불렀습니다. 형제가 단둘이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정희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있어.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버지 일이야. 유언장 같은 것 말이지. 정희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오빠, 아버지가 아직. 정희야, 이런 일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맞아. 나중에 복잡해지면 더 힘들어져.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로고가 찍힌 정식 서류였어요. 이미 변호사하고 상담했어. 아버지 재산은 크게 두 가지야. 구로에 있는 2층 건물하고 예금이 3억 정도 되더라고. 정희는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재산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 건물이요? 응, 오래전에 사놓으신 거야. 지금은 임대 주고 계시고 월세가 꽤 나와. 정우는 서류를 정희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는 아들이 대부분 상속받는 게 관례잖아. 특히 내가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정희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정우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오빠, 이건 아버지가 직접 결정하실 일 아닌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하루하루 안 좋아지고 계시잖아.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우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튿날 정희는 아버지 병실에 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우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무언가 종이에 서명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여기만 사인해 주시면 돼요. 복잡한 절차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아버지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시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계셨어요. 정우야, 이게 뭐라고 했지? 아버지 재산 정리하는 서류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희는 문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하신 채 서명하고 계셨어요. 정우는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서명을 마치자 정우는 서류를 재빨리 챙겼어요. 그때 정희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정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정희 왔구나. 아버지 서류 정리하는 거야. 무슨 서류요? 그냥 병원 관련 서류들이야. 정우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어요. 정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빠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우연히 병원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희 씨, 아버님이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서류에 서명하면서 정희한테는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하시면서요. 간호사의 말을 들은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뭔가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CCTV에 그때 상황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병실에 CCTV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정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오빠, 아버지한테 뭔 서류에 서명받은 거예요? 왜 그래?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정말 별거 아닌 거면 나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사실은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잖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희는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서명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빠, 그런 중요한 일을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셨어야죠. 뭔 소리야?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야. 아버지가 제대로 내용을 아시고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첫 번째 다툼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그동안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용이라니. 나는 당연한 걸 정리한 거야. 내가 장남이고 그동안 아버지 모신 것도 나라고.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오빠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정희는 매일 저녁 병원에 들러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정우는 낮에 와서 병원 업무를 처리하고 정희는 밤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정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평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너 혼자 있나? 네, 아버지. 오빠는 집에 갔어요. 그럼 다행이다.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신 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침대 밑에 가방이 하나 있어. 그걸 가져와 봐. 정희는 침대 아래를 살펴봤어요. 작은 검은색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봉투가 있을 거야. 가져와.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로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걸 열어보면 알 거야. 하지만 지금 말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런 걸?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몸을 가누기 힘드신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정희야, 아버지 좀 도와줘.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요? 몸이 안 좋으신데. 잠깐만, 잠깐만. 아버지는 정희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침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희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정희야, 잠깐만. 아버지 말 좀 들어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권위적이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신 거였거든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얼른 일어나세요. 안 돼.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희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정희야, 넌 내 인생에서 제일 미안한 사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일 잘못대한 사람이고 제일 고마운 사람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너한테 그걸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구나.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정우만 예뻐했지. 정우한테만 모든 걸 다 해줬지. 너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줄 알았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아버지는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19살짜리한테 대학 포기하라고 했을 때 네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 너무 미안해서. 그 이후로 쭉 그랬지. 정희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희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아버지는 정희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웠다. 너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우 대학 보낸 것도 사법고시 준비시킨 것도 다 네 덕분이었어.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쌓였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냥 아버지가 한 번만이라도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었어요. 자랑스러웠어. 항상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표현을 못했구나. 아버지가 바보였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5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그 봉투 안에 있는 걸 꼭 봐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 아버지는 겨우 침대로 돌아가셨어요. 정희가 부축해드리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정희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편지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사랑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의야, 아버지가 정우한테 서명한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야.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서류가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다. 구로에 있는 건물과 예금의 절반은 내 몫이야. 아니, 사실은 다 내 몫이어야 하는 거였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마음을 알아줘. 정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버지의 글씨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을 오빠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완전히 갈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정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고민 끝에 정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는 병원 1층 카페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잠깐 시간 있어요? 응, 뭔데? 정우는 전화를 끊고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아버지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어젯밤에 주신 거예요. 직접 써주신 유언장이에요. 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유언장? 무슨 소리야? 정희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정우 앞에 놓았어요. 정우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버지가 이미 내게 유언장 써주셨잖아. 오빠,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건 진짜가 아니래요. 이게 아버지의 진짜 뜻이에요. 정우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건물과 예금의 절반이 정희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쓰신 거야. 오빠, 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셨어요. 정희야, 너 이게 뭔지 알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카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오빠,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봐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하는데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위조야. 분명히 위조라고. 위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예요. 필체도 확인해 보세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정우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정희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오빠도 희생했지만 저도 희생했어요. 19살부터 지금까지 계속요. 그건 다른 문제야. 내가 장남이고 내가 아버지 모셨어. 정우는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 서류는 있을 수 없어. 정우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주머니에서 꺼낸 라이터로 태우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쳤어요? 불 꺼요. 정희가 서류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써주신 유언장은 제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버지가 내게 써주신 유언장이 유일한 거야. 정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진짜 뜻인데. 진짜 뜻은 내가 받은 유언장이야.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할 때 써주신 거라고. 카페 직원이 다가와서 불을 끄고 뒷정리를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이 일은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말 나오게 하지 마. 그럼 아버지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내가 받은 유언장에 다 나와 있어.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 거야.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없어. 원래부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야.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병실로 올라간다. 너도 더 이상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정우가 떠난 후 정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아버지 유언장의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전해주신 뜻이.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가족 일로 경찰까지 부르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카페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아까 일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네, 괜찮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CCTV 자료도 있고요. 뭔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직원의 말에 정희는 문득 희망을 품었어요. CCTV에 모든 게 다 찍혔을 거였거든요. 정말 CCTV에 다 나와요? 네, 저희는 24시간 녹화하거든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정희는 고마워하며 직원의 말을 메모해뒀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 병실에 갔어요. 아버지는 깊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뜻 꼭 지킬게요.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지 안쓰러웠어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고요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우도 곧 도착했지만 남매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어요.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우의 지인들,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를 알던 분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정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희에게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어요. 정우야, 고생 많았다.
아버님을 잘 모셨구나. 정우 변호사님 덕분에 아버님이 편안히 가셨을 거야. 정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정희는 집에서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살던 방에는 오래된 앨범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오래된 앨범을 넘기다가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예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까지. 정우의 사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사진도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정희 유치원 입학? 울지 않고 씩씩하게 들어감. 정희 운동회. 달리기에서 3등. 열심히 뛰는 모습이 기특함. 정희 중학교 졸업. 성적도 좋고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움. 정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정희에게 마이너스 아버지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써놓으신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한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오늘 너한테 또 심한 말을 했구나. 정우 대학 등록금 때문에 내가 알바를 늘려야 한다고 했을 때 네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 미안해서. 19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나.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런 거인데.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 정우 사법고시 합격 발표가 났다. 온 가족이 기뻐하는데 정희만 혼자 조용히 축하한다고 했지. 사실 정우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분이야.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뒷바라지 해줬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정우만 칭찬했지. 너한테는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안 했어. 편지를 읽을수록 정희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특히 마음에 와닿는 편지가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아버지가 제일 후회하는 게 있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회에서 발목을 다쳤던 날 말이야. 너는 아파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는 정우 계주 경기만 보고 있었지. 나중에 보니 네 발목이 많이 부어 있더라. 그때 너한테 달려가서 안아줬어야 했는데. 정희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정말로 많이 아팠었는데 아버지는 오빠의 경기에만 집중하고 계셨죠. 그때부터 정희는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네 눈빛이 달라졌어. 아버지한테 실망한 눈빛이었지. 그때부터 아버지는 너를 제대로 못 쳐다봤어. 미안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아버지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착하고 희생 정신이 강한 사람이야. 정우도 좋은 아들이지만 너만큼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없어.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야.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표현을 못 하셨던 거였어요. 편지 마지막 장에는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정희야, 아버지 유언장 일로 정우와 싸우지 마라.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건 아버지가 제일 원하지 않는 일이야. 하지만 너도 당당히 살아라. 내가 받을 만한 대우는 받으면서 말이야.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미안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정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정희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서울아산병원 간호팀장이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나요? 아버님과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희는 궁금해하며 병원을 찾아갔어요. 간호팀장은 정희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는 동안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정우 씨가 아버님께 유언장에 서명 받으실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호팀장은 태블릿을 꺼내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정우가 아버지께 서명을 재촉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님이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셨는데 서명을 재촉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버님이 이게 맞나 하고 의심하시는 모습도 나와요. 정희는 영상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역시 정우가 아버지를 재촉해서 서명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담당 간호사가 증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버님이 서명하신 후에 계속 정희한테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셨거든요. 간호팀장은 서류 한 장을 정희에게 건넸어요. 이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간호사들의 증언서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법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정우와 맞서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간호팀장님, 왜 이런 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정희 씨를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정희 씨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지 늘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변호사였습니다.
정희 씨, 이 증거들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유언장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증언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어요. 정우 씨가 작성하게 한 유언장은 무효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아버님이 정희 씨에게 주신 편지들과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우리 남매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일은 가족들을 갈라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것과 가족의 화합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남매 간의 원수가 되는 건 아버지가 제일 원하지 않는 일이야 라는 문구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정우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또 그 일 때문에? 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희는 CCTV 영상과 증언서를 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빠, 이거 보세요. 병원에서 준 거예요. 정우는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뭔데? 오빠가 아버지께 유언장 서명 받을 때 영상이에요. 그리고 간호사들 증언서도 있어요. 정우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영상 속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재촉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웠던 거예요. 정희야, 나는 오빠, 저는 이걸로 법적 대응할 수 있어요. 변호사도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가장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오빠가 양심적으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요. 만약 그렇게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증거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정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공은 정우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정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희는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우로부터 연락이 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희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작은 공원에서 만났어요. 정우는 한참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오빠가 자신에게 사과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데도 유산 생각만 했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 갑자기 왜? 어젯밤에 꿈을 꿨어.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정우야,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그런데 인정하기 싫었나 봐. 정희는 조용히 정우의 말을 들었어요. 정희야, 내가 유언장을 다시 쓸게. 아버지 뜻대로. 정말이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우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우리 남매 계속 지내자.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고 싶지 않아.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오빠. 우리는 남매잖아요.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갔어요. 정우가 작성했던 첫 번째 유언장은 이미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상속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희 씨, 아버님이 생전에 계좌 이체를 하신 내역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계좌 이체요? 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정희 씨 명의로 보험금과 적금을 이체하셨어요. 그리고 구로에 있는 상가 건물도 정혜 씨 앞으로 명예 변경 신청을 해놓으셨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거였어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보험금과 적금을 합쳐서 약 2억 원 정도 되고요. 건물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니.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보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정우에게 유언장을 써주신 것과는 별개로 정희를 위한 준비를 따로 해두신 거였습니다. 정희는 정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정우는 놀라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미 다 정리해 두신 거네. 역시 아버지다워. 오빠,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요. 아버지가 우리 둘 다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희는 받은 유산으로 작은 간병센터를 열었어요.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아버지를 돌보며 배운 것들을 활용한 거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정희는 간병센터에 오시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정희 씨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우리 딸 같아서. 정희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자신의 천직인 것 같았거든요. 센터를 운영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정우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여기가 내가 차린 곳이구나. 정말 좋아 보인다. 고마워요, 오빠.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두 남매는 센터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야, 내가 요즘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 어떤 면에서요? 우리 둘 다 각자에게 맞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나는 변호사 일을 계속하고
너는 이렇게 사람 돕는 일을 하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게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는 걸요. 정희는 간병센터에서 어르신들과 보낸 하루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건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그 한 무릎으로 나는 조금은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고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간병센터 정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